저는 50대가 훌쩍 넘은 아줌마입니다.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얼마 전 시집 보내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딸 시집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가장 어이없고 황당했던 사건 하나를 사연으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은 그 사건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의절하고 서로 안 보고 사는 중이지만 20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정말 많이 당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시집살이 없어졌다지만 제 나이 또래는 이런저런 시집살이 당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남들 못지않게 다양한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결혼하기 전 지금은 부도 나서 없어진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고를 나와 말단 사무직이었지만 못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 외모라서 주변에서 저 좋다고 만나자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결혼하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고 그렇게 몇 년 지내다가 저희 엄마의 친구분이 주선해준 사람과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듬직하고 말수적은 경상도 남자였어요. 말이 너무 없어 재미는 좀 없었지만 부모님 얼굴을 봐서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결혼을 한다면 이런 듬직한 남자와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 괜찮은 점이 많이 보여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해도 분가할 만한 여유는 되지 않아서 일단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시부모는 물론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두 시동생까지 남편을 포함해 5명의 시댁 식구와 제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요즘 젊은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저는 초반에 2년만 같이 살다가 집을 얻어서 분가하자는 말에 결혼을 해버렸네요. 다행인 건 집이 마당까지 있는 큰 주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 식구가 복잡되며 살아도 크게 좁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반면에 또 다른 문제는 낮에 가족들이 다들 일하러 나가고 나면 그 큰 집을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밥도 제가 잘 안 해먹어서 음식도 별로 할 줄 모르고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제가 하던 것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는 시어머니에게 맞추기 위해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의 주요 레파토리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자기가 시집을 와서 지금 이렇게 서울에 집도 있고 먹고 살게 만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맏며느리라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와는 별개로 부당하다 싶을 정도의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가 만든 음식은 단 한 번도 그냥 드신 적이 없었어요. 저녁밥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하면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찌개나 국을 한술 뜨고는 왜 이렇게 짜냐? 라고 하시며 물을 한 컵 확 부어버리질 않나 또 어떤 날에는 아휴 싱거워. 넌 아직 음식간도 못 맞추니? 하며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버리더라고요. 적당히 간을 맞추기 위해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먹지 못할 음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안 그래도 음식 잘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욱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아끼고 좋아해 주셨어요. 새아가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시모 눈을 피해 간식도 챙겨주시고 용돈도 몰래 주시던 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음식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오직 시아버님만 왜 그래? 나는 그냥 먹을 만한데. 라고 하시며 물이나 소금탕이 되어버린 음식을 꾸역꾸역 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힘든 신혼초를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남편도 물론 저를 도와주긴 했지만 신혼 초반에는 오히려 아버님이 제게 더 많이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신우의 옷을 세제에 담궈놓고 깜빡 잊고 빨아놓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독한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서러운 마음에 마당 한켠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던 제게 시아버지가 햇살을 쬐러 나오셨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한참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다가오셔서 5,000원짜리 한 장을 조용히 손에 쥐어주시며 시댁 생활하는 게 힘들지. 올해만 견디면 내년에는 꼭 너희들 분가시켜 줄 테니 조금만 참아다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그 약속은 해가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해 12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1년 채우지 못하고 아버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버팀목이 사라져버리고 저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집안의 대장이 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토를 하다못해 노란 위에까지 다 토해낼 정도였어요.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보리차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간신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살도 엄청나게 빠지고 일어나 있을 기운도 없어서 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지내던 시절이었죠. 입덧이 그 정도로 심했지만 가족들의 식사 준비는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음식 냄새가 너무 맡기 힘들어서 밥하기 힘들다고 말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도 애들 셋 낳으면서 식구들 밥 다 해먹이고 그때는 농사일 도와주는 사람들 밥까지 다 자기가 해먹였다고 하시며 봐주질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주방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는데 정말 참기 힘든 냄새가 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죠. 아무것도 올라오진 않았지만 변기를 붙들고 드자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신우가 방에서 나와서는 아니, 남의 밥 준비하면서 더럽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앞으로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입덧 때문에 냄새가 너무 참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달려와서 아이 하나 가졌다고 유세 떠냐고 하시며 삿대질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혼자 너무 서러웠습니다. 결국 눈물을 삼키고 올라오는 토를 참아가며 저녁 밥상을 차렸던 기억이 있네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은 남편과 도련님이 둘이 함께 열심히 해보았지만 시아버지의 오랜 노하우와 인맥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금방 사업이 기울어 가더라고요. 기존 거래처들에서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로운 거래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았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업을 그만두자마자 그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서 남편과 도련님은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얼마 가지 못하고 빚만 잔뜩 남긴 채 망해버렸어요. 빚은 갚지도 못하고 살고 있던 집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일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다들 모여 살던 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모든 식구가 같이 살 만한 다른 큰 집을 구할 돈도 없었고 그 당시 제 뱃속의 아이는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단칸방을 구해 아이까지 낳고 키우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한 덕분에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사 때와 명절 때가 되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봐야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어 마냥 좋았었죠. 저는 분가를 하는 김에 아예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남편에게 말했고 저희는 서울을 떠나 지방 중소도시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이 태어났고 시어머니께 첫 손녀가 생겼지만 병원에서 슬쩍 한번 보시고는 안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 그 성질머리 어디 가겠나 싶어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지방도시로 내려와 작은 장사를 시작한 남편은 많은 돈을 벌어오지는 못했지만 저희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은 되었고 저는 그만하면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셋만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시어머니가 한 번씩 내려오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건 그날만 잘 버티면 되는 문제라 괜찮았어요. 명절 때나 아버님 제사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만 그래봐야 하루만 참으면 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련님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첫 아이로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출산 소식에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손자를 안고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제 옆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에게 안겨본 적 없는 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건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자고 내려가라는 서방님과 동서의 말에도 저는 남편을 재촉해서 그날 바로 내려왔어요. 몇 년 후에 신우도 시집을 가서 첫 아이로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아들도 못 낳는 모자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맏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어쩌냐고 둘째 며느리 아니었으면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을 거라며 제가 듣던 안 듣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둘째를 가질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한 것에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고 저희 부부도 나름 노력을 해봤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딸 하나만으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있는 집이 부럽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 둘째를 가지지 않더라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해를 몇 년을 넘기고 저희 부부도 나이가 들어 둘째는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온 가족이 다 모여도 저희 집에만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자들에 대한 태도와 제 딸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티나게 차별하며 다르게 하시는 것은 서럽더라고요.
설날에 세배를 해도 나이가 가장 많은 제 딸은 세뱃돈으로 1,000원을 주고 동선의 아들과 제일 나중에 도착하는 신우의 어린 아들에게는 10,000원씩 들려주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에서 집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딸이 묻더라고요. 근데 엄마, 왜 나만 세뱃돈이 1,000원이야? 아이의 말에 뭐라 대답을 해줘야 할지 엄마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다시 올라오고 아이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자 남편이 재빨리 나서서 동생들이 부러워할까봐 우리 딸 세뱃돈은 할머니가 아빠한테 맡겨놨어. 아빠가 동생들 없을 때 주려고 갖고 있었지.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저희 딸이 어렸기 때문에 얼굴이 금세 밝아졌지만 제 마음엔 커다란 상처로 남았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이 몇 년 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다니던 추석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울 어머님 댁에서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다들 늘어져 있는 오후였어요. 남편과 저는 밥 먹은 것도 소화시키고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기도 해서 딸아이를 사촌 동생들과 집에서 놀게 해두고 시댁 근처 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3시간 정도의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이가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 아이를 끌어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내 방에 들락날락한 뒤로 내 금귀걸이랑 가락지가 몽땅 없어졌다. 저 년이 누굴 닮았는지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년이야. 너가 아니면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빨리 어디에 숨겼는지 얘기 안 할래? 라고 제 딸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물건이 없어졌어도 자초지종도 제대로 묻지 않고 10살짜리 어린애 몸수세까지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딸이 가져간 증거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도 그런 제게 똑같은 도둑년이라고 너가 애한테 시켜서 귀금속을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저와 아이의 겉옷을 챙겨들고 빨리 집에 내려가게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울고 있는 제 아이를 감싸주지 않았던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신혼의 가족과 서방님 동서 정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이 아이의 편이 되어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막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요. 아이는 너무 놀라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울고 있었고 그런 아이를 남편이 들쳐업고 시댁을 나오려 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는 악담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둑년들이라고 자기 귀걸이 빨리 내놓으라는 말을 저희 뒤통수에 끊임없이 했습니다. 노망이 난 것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정정했거든요.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으면 저에게만 하면 될 텐데 왜 제 딸아이까지 엄마를 잘못 만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죠. 남편은 짐을 챙겨들고 시댁을 나오기 전에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에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마세요. 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딸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저와 남편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눕혀놓고 남편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시댁은 없는 거라고 다신 볼 일 없을 테니까 우리끼리 속 편히 살자 하더군요. 다음 날이 되어 동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가 중간에서 말리지 않아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어머님의 성격 알지 않느냐며 아마 자기가 말렸으면 더 큰일이 났을 거라는 둥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잃어버렸다는 그 귀걸이는 3살짜리 신우의 아들이 손에 쥐고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그때 옆에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미안해서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남편의 말대로 그 뒤로 단 한 번도 집안 명절과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 쪽 일이라면 친척 사촌 동생의 결혼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하한다는 전화와 축의금만 계좌로 전달했어요. 혹시라도 거기서 어머님과 마주칠까봐 미련하리만큼 본인이 한 말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저와 제 딸에 대한 속죄인 것 마냥 철저하게 시댁 쪽 소식조차 먼저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년 전 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가끔 한 번씩 신우나 시동생에게 시댁 소식을 전해 듣긴 했지만 어머님과는 정말로 아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소식을 신우가 전해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조짐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많이 심해졌다며
어머님 특유의 성질머리 때문에 너무 모시기가 힘들어서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해도 자기를 내다버리는 거냐고 하도 화를 내시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인연을 끊었으니 연로한 시모를 정기적으로 신우의 집과 동서의 집을 옮겨가며 생활하고 계신데 지금은 거의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요즘 들어 새언니와 첫째 아들을 찾는다며 앞으론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 옆에서 전화를 같이 듣고 있던 저는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한다는 전화를 받아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치매 걸려서 모시기 싫다고 저희에게 떠넘기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신우의 그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자기가 한번 올라가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나서 당신 설마 어머니 모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제 와서 못다한 효도라도 하고 싶은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같이 어머니 뵈러 올라가자 하더군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버텼지만 남편이 꼭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을 나섰어요. 가는 내내 남편에게 절대로 모실 수 없다고 정말 나는 집을 나가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올라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있던 신우의 집에 도착해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꼴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미래에 저희 집이 될 것만 같아서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 남편을 보더니 아들 왔다 아들? 이 도둑년아 이제 내 아들이 왔으니 너는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신우한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신우가 설명하기를 어머님이 하루에도 12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정신이 나갔을 때는 신우와 시동생도 못 알아보고 큰아들만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전부 도둑놈 도둑년이라며 훔쳐간 자기 물건 내놓으라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른다네요. 멀쩡할 때나 오락가락할 때나 정말 한결같은 밉상 노인네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안정을 시켜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집으로 모시고 가자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시어머니는 눈빛도 돌아오고 약간 정신이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저를 알아보고는 별다른 말도 없으셨고 손을 잡고 있는 남편에게는 왔냐?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그때 저희 가족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지웠어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치매가 걸리셨다고 하길래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손녀딸과 며느리 마음에 대못 박아두고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저와 제 가족들 찾지도 말고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신우에게 너도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꾸벅 인사하고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못했지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2년 끊자 말을 하고 내려온 뒤 지금까지 시댁 쪽에선 어떠한 연락도 없네요. 이 정도로 세게 이야기했으니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연락이 올 것만 같습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이 돌아가신 시아버님에겐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맨정신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 시집살이를 시킬 기회조차 없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아들 같은 사위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서운한 거 없고 아쉬운 거 없게 나중에 제가 늙어서 딸과 사위와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가 요즘도 큰아들 큰며느리를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시 찾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작아진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놀라긴 했지만 다 젊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한 업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찍 인연을 끊을 결심을 해서 가정을 지켜준 남편에게 참 고맙고 어릴 적 받은 큰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극복하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딸에게도 고맙습니다. 누구나 며느리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시어머니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발 마음에 평생 가는 대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상처를 남기면 그게 나중에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